정무행정 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절 예산과정입니다. 예산과정은 행정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요. 그리고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정부 내의 부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그것이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결산 확인을 받아서 결산서가 국회에서 승인이 되면은 전체 과정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부분에서 예산의 그 1회계연도는 1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데 주의해야 할 것은 예산 주기는 3년이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산 주기는 3년이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화면에 있는 예산 1번 예산 편성에 들어갑니다. 예산 편성은 예산 편성의 정의를 내린다면은 다음 회계연도에 정부가 수행을 할 어떤 사업 계획을 어떤 그 금액으로 표시한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재 40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에서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총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세입 세출 예산, 그리고 계속비, 그리고 명시 이월비, 마지막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예산인데요. 그 중에 이제 세입 세출 예산을 보시면은 세입 세출 예산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입 예산이 있고 세출 예산이 있는데 세입 예산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후속력이 있는 것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구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계속비, 명시이월비. 근데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채 확보하지 않고 먼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국고 채무 부담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절차에 들어가면요. 먼저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년 1월 31일까지 5회계연도 이상의 그 중기 사업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오면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를 해주는데요. 기재부 장관이요. 그건 3월 31일까지 중앙관세의 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오면 이제 예산 요구서 제출인데요. 이것은 각 중앙관세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하고요. 네 번째로 이제 예산 요구서 사정이 있는데 이거는 기재부 장관이 각 부처에서 올라온 것을 이제 분석하고 한 작업이 예산 요구서 사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안이 확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종합된 그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그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회는 30일 전까지 심의 의결을 해야 되고요. 자, 광역은 며칠입니까? 광역은 50일 전까지. 심의 의결은 며칠 전까지? 15일 전까지. 기초단체는 며칠 전까지 제출? 40일 전까지 제출. 10일 전까지 심의 의결. 그래서 120, 30, 50, 15, 40, 10 말씀드린 바 있죠. 여기에 하나 더 유의해야 될 것은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까지지만 헌법에는 며칠 전까지? 90일 전까지로 되어 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이제 두 번째 예산 심의로 넘어갑니다. 예산 심의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이제 심의한다는 것인데요. 여기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제 하에 이제 보겠습니다. 절차를 보면요. 예산심의 절차입니다. 교재 405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건이 제출이 되면 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게 되는데요. 시정연설은 여기서 유의될 것이 결산에는 시정연설이 없다. 그러니까 예산심의에서는 있지만 결산에서는 시정연설이 없다는 거 아시고요. 세 번째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예결특위에서 이제 종합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결특위는 2000년도에 상설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의 위원들은 임기가 1년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은 법률하고 달라가지고요. 대통령에 의한 어떤 공포 이게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의한 거부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오면은 세 번째 3번입니다. 화면에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가 의결한 그 예산에 따라서 정보 활동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산 집행인데요. 집행의 절차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의 배정입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재배정입니다. 세 번째가 수입이고요. 네 번째가 지출,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나씩 보면요. 예산의 배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해서 바로 집행되는 게 아니죠. 예산 배정이 있고 난 뒤에라야 현금을 지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의 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중앙관서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예산의 배정이고요. 예산의 재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배정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의 지출 권한을 위임하는 거예요. 실무부서라든지 산하기관에다가 위임하는 그걸 예산의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을 징수한다든지 수납하는 이걸 수입이라고 하고요. 지출은 지출 원인 행위를 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3번 화면에 그 3번에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신축성 유지 방안이 있는데요. 별표 2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방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축성 유지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말하면 예산 통제를 완화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용과 전용입니다. 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용이죠. 이용이 아니고 이용이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다. 입법 과목에 해당하는 것이 장관항이 되겠고요. 왜 입법 과목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상호 융통, 즉 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이걸 상호 융통인데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 이용인데요. 입법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융통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과목의 특징입니다. 정리하면 이용은 장, 관, 항 등의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을 이용이라고 하고 이용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세항이나 목에 해당이 되는데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에요. 그 행정 과목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고 기재부 장관 승인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신축성을 가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체를 보면 이체는 폐지가 되거나 기능이 일부 이관되는 기관이 있겠죠. 그러면 그 예산을 신설되는 부처 예산으로 돌리는 것, 이게 이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이 있는데요. 2월은 다음 연도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월은 예산 원칙 중 어느 원칙에 예외가 되나요? 2월은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습니다. 한정성 원칙에는 세 가지가 세분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계년도 독립의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2월은 그 예외가 되겠습니다. 2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시 2월이 있고 사고 2월이 있습니다. 명시 2월은 뭐냐면 이 예산이 지금 확정이 됐는데 올해 안에 내가 지출을 못하겠다. 이게 확실하게 예측이 되면은 미리 국회 승인을 얻어서 그 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거예요. 이게 명시 2월이 되겠고요. 사고 2월은 뭐냐면 연도 내에 그 지출 용의를 했습니다. 지출 용의를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경비 지출을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 사고 2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비가 있고 계속비가 있는데요. 예비비는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그 예산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홍수가 생겼다든지 또는 태풍 이럴 때 그 복구 지원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예비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그 규모가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비비 지출은 국회의 사후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후 승인을 필요로 하니까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 예산 원칙에는 우리가 보았던 통일성, 단일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정성 이런 거 말고도 여러 원칙이 있어요. 명료성 원칙, 지금 말하는 사전 의결 원칙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국회의 사후 승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별표 2개를 하겠습니다. 별표 2개입니다. 예비비 설치는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왜 별표 2개를 하는가 하면 예비비 지출이라고 지문에 놓는가, 지문에 예비비 설치라고 놓는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설치는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비와 유사한 예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와 착각하면 안 되는데요. 예비금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든다면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같은 데가 독립기관인데요. 이들 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서 예비비를 청구하지 말고 예비금을 설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 나와 있는 계속비 보겠습니다.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단연도에 걸쳐서 지출한다. 보통 5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역시 한정성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정성은 회계년도 독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요. 예산 집행에서의 설명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결산하고 회계검사인데 이 부분은 문제하고 같이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적 개수로 나타내는 거다. 정부의 세입 또는 세출을 확정적 개수로 내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세계잉여금이라는 건데 이거는 바로 문제하고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세계잉여금 옳지 않은 것. 자, 1번부터 봅니다. 보기 전에 세계잉여금에 대한 조금 설명을 하고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마이너스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세입에서 초과액이 발생했다든지 세출에서 이월액이나 혹은 불용액, 사용하지 않은 액수죠. 이걸로 인해서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걸 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이 대상은 일반 회계가 대상이 되고요. 또 특별회계도 대상됩니다. 그 말은 기금은 제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이라는 걸 조금 더 설명하면요. 최근에 좀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기금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면 공기업으로 좀 넓혀서 해야 되는데 조금 넓혀서 설명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자, 복습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공준기라고 했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성되는 게 공공기관인데요. 그 중에서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중에 공기업의 지정 요건은 50, 30, 10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총 수입액 중의 자체 수입액이 50 이상인 경우를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을 전부 다 100분의 50이 아니고요. 자,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예를 든다면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죠. 이 경우는 총 수입액 중에 자체 수입액이 100분의 85 이상 되어야 공기업으로 지정됩니다. 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세계잉여금은 그럼 어디에 쓰느냐?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런 데의 어떤 정산액으로 사용되고요. 또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출연금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남는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어디에 쓰는가 하면 이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가지. 1번 국채원리금에 100분의 30 이상, 또 국가배상금, 또 세 번째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그 차입금의 원리금, 100분의 30 이상을 써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 세계잉여금이 좀 부분에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계잉여금은 국회 의결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변동된 게 없는데요. 단지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필요성을 인식해가지고 뭐가 생겼는가 하면 내용 및 사용 계획을 세입 세출 결산에다가 포함시키는 걸로 마련이 됐습니다. 내용 및 사용 계획은 세입 세출 결산에 포함시키자. 그래서 여기에 잘 보셔야 될 게 결산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에 포함. 그걸 지문에 만약에 세입 세출 예산에 포함시킨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 세출 결산에 포함시킨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에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맞죠? 예, 1번 맞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그럼 두 번째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여기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 공제한 잔액 다음 연도 이입에도 맞고요. 4번에 보면 사용 또는 출연은 국회 동의는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 승인을 얻은 때부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결산 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이 있으면 그 승인을 얻은 때부터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예산심의 옳은 것 보겠습니다. 별표 2개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예산은 법률의 형식으로 아니죠. 법률이 아닌 의결의 형식입니다.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예결특위는 상설화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상설화 되었습니다. 2000년에 되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예결특위는 종합심사 맞습니다. 3번이 옳은 문장이죠.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예결특위는 종합심사. 4번 보겠습니다. 예산심의기간은 헌법에 90일로 되어 있다. 우리가 공부하기로 헌법은 90일, 국가재정법 120일 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느냐?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국가재정법상 예산은 120일 전까지 제출하고 국회는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120-30 하면 90일이라는 것이 심의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지문에 보면 예산 심의 기간은 헌법 규정상 90일 아니고 국가재정법상 90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바르게 고치면 예산 심의 기간은 국가재정법 규정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상임위 예비심사, 그 다음에 예결특위, 그리고 본회의 맞습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예결특위는 소관 상임위 동의 없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 금액을 정액할 수 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소관 상임위가 정액을 했다. 그 경우는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 동의 없이 삭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문 보시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지 않습니까? 삭감한 것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정부 동의 없이 증가 못합니다. 4번 봅니다.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안 마치지 아니하면 국회의장이 해부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예산의 신축성 관련이 없는 거 보겠습니다. 1번의 계속비 해당이 되고요. 예비비 해당이 되고요. 예산의 재배정은 관계가 없게 되겠습니다. 4번의 국고 채무 부담 행위도 신축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보면은 설명드렸던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이체, 예산의 이월, 그죠? 예비비, 계속비, 국고채무 부담행. 국고채무 부담행위 뭐였습니까? 국가가 예산이 없이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뭐 이런 것이죠. 다 해당이 되고요. 또 수입, 대체경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의 신축성과 관련이 있지만 예산의 재배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예산의 2월입니다.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사고 2월은 재차 2월 할 수 없어요. 자, 1번 지문 봅니다. 사고 2월 된 예산은 다시 사고 2월로 재2월 안 됩니다. 사고 2월 된 예산은 다시 재차 2월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명시 2월 된 예산은 다시 명시 2월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의결을 받으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보면 명시 2월 된 예산은 다시 사고 2월로 제2월 될 수 있고요. 3번에 명시 2월 된 예산은 몇 번이고 다시 됩니다. 근데 4번에 사고 2월 된 예산은 명시 2월 될 수 없습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신축, 집행,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 보면 계속비는 경비 총액과 연부액에 대해서 미리 국회 의결을 얻은 것이므로 매년 연부액에 대해서는 국회 의결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실제는 어떻느냐 하면요. 매년 그 연부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세출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면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과목 간의 유용, 상호융통을 말한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이체라고 하는 것은 직무와 권한의 변동이 생기면 예산을 설명드렸죠. 다음 4번 2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연도 예산.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번 보면은 정부는 해계년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1번 틀렸고요. 2번 보면 예산 배분 자율 편성제도. 이것은 중앙예산기관하고 정부 부처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맞습니다. 이 제도는 재정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가 예산 한도를 정해주면 그 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율성을 높여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3번 보면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전략 제도 이용 맞고요. 총괄 예산 맞고요. 계속비 맞고요. 배정하고 재배정은 관계없습니다. 배정과 재배정은 예산의 통제 수단이에요. 이게 신축성 확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보면 예산이 불성립할 때 조치로서 우리나라 이 문제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예산 과정인데요. 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가예산 제도라는 게 이제 1개월분 지출을 허가하는 건데요. 이게 옛날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채택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예산이 불성립하면 준예산 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틀렸다. 옳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예산의 2월 제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가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사고 2월은 쭉 내려가서 세 번째 줄 다음 회계연도에 재차 2월이 가능한 아닙니다. 사고 2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틀렸고요. 다시 말하면 명시 2월은 재차 2월이 가능하지만 사고 2월은 재차 사고 2월이 불가능하다 설명드렸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사고 2월은 사전 의결 원칙의 예외이고 예산의 2월 제도 시행은 집행상의 신축성 유지 맞습니다. 3번의 명시 2월은 국회 승인을 미리 얻어가지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한다 맞습니다. 4번의 명시 2월하고 사고 2월 모두 한정성 원칙, 그 안에 들어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예산제도 설명으로 바른 것 1번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상 행정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문에서 헌법인가 국가재정법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헌법상 행정부는 개시 120일 전까지 이렇게 하면 틀리죠. 헌법상은 90일 전까지입니다. 국가재정법이라고 해야 이게 120일 전이 맞죠. 1번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은 일반 회계만을 의미한다. 아닙니다.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부 재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정부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예산은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성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2번은 일반 회계만 해서는 안 되고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틀렸고요. 다음 3번입니다.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면 준예산. 그러니까 이게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가 아니고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어길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고요. 3번도 틀렸고 4번 보면 준예산은 그 내용대로 승인받은 계속비당이 맞습니다. 그래서 바른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4절의 예산제도 개혁인데요. 1번의 프로그램 예산제도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단위 사업이 있는데요. 이 단위 사업들 간의 관련성이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운영을 하지 않고 이것들을 한데 묶어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프로그램 예산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 분류 체계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프로그램 예산은 그 예산 과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야,
그리고 부문, 그리고 프로그램, 그리고 단위 사업, 그리고 세부 사업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장은 분야, 프로그램 예산에서는 분야, 관은 부문, 그 다음에 항은 프로그램, 그리고 세항은 단위 사업, 세세항은 세부 사업,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은 편성 비목에 해당되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 예산을 이렇게 하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편리하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 예산은요, 그 효과의 면에서 한번 파악을 해보면 그동안에는 이 예산이 통제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대표적인 게 품목별 예산제도였고 통제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자, 이게 해당되는 것이 프로그램 예산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 예산 안에는 일반 회계라든지 특별 회계, 기금 이런 게 모두 다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어떤 재정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국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번에 넘어가서 발생주의 회계하고 복식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발생주의가 도입되려면요, 반드시 복식부기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41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 모두 다 발생주의하고 복식부기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현금주의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일부에서는 현금주의가 여전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비교해서 설명하고 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의 구분입니다. 이 구분의 기준은 뭐냐면 거래를 인식하는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거래를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선 현금주의부터 볼게요.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왔을 때 수익입니다. 현금을 지불했다면 그게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금주의는요, 만약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그게 수반되지가 않는 거래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주의는 자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자본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금주의는 장점을 보면은 무엇보다도 간편하다. 절차가 간편하고 단순해서 이해하기에 쉽다.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뭐냐면 과연 그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계산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의 정감이나 이런 것들, 자산이 줄고 늘고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발생주의입니다. 발생주의는 자산이 만약에 변동이 되고 자산이 늘고 줄고 이런 걸 따라서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 발생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원가 산정이 정확히 된다. 그래서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이렇게 봅니다. 교재 420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요, 자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원 사용에 대한 완전한 원가, 그리고 산출물의 단위 원가 산정을 통해서 정부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또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요. 발생주의는 너무 복잡하다.
비용도 많이 든다. 너무 복잡하니까 회계 처리하는 그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와서 화면에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는 종래의 방법이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복식부기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는 그 개념을 보면은 복식부기는 거래가 발생하면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복식부기는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 그 유용성을 먼저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식부기에서는 계정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계정 과목 간에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검증이 가능하다. 우리 크로스 체크를 한다 그러죠. 그 말입니다. 상호 검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는 것. 다시 정리하면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이 있는데 그 계정 과목들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오류, 틀린 점, 부정한 면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유용성은 복식부기는 자동 이월이 가능하다. 자동 이월 표시하시죠. 자동 이월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매일매일의 어떤 재정 상태를 바로바로 알 수가 있다는 그러한 유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식부기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복식부기를 하면은 하나 갖춰야 될 게 재정 상태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상태 보고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일정 시점에서의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자산하고 부채 그리고 순자산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 표에서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하면은 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에서 보면 대차대조표 있잖아요. 기업이 쓰는 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요 재정상태 보고서는 그 중에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상태 보고서하고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재정운영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재정운영보고서. 이거는 손익계산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 재정상태보고서 설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일정 시점에서 정부의 재정상태를 표시한다 그랬죠.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마이너스하면 순자산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이게 기업으로 보면 대차대조표에 해당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정상태보고서는 뭐를 나타내는가 하면은 스탁을 나타낸다. STOCK. 특정 시점에서의 스탁. 그래서 이걸 저량이라 그래요. 저량. 고여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시점에서 그 저량을 나타내는, 스탁을 나타내는 것이 재정상태 보고서, STOCK. 근데 재정운영보고서는 뭐냐면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어떤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나타내는 것은 수익 마이너스 비용이 운영 차익이다. 이걸 나타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마이너스하면 운영 차익이다. 그렇게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재정운영보고서는 우리가 플로우라고 나타납니다. FLOW. 그래서 이거 유량이라 그래요. 유량. 이게 특정 시점이 아니고 일정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복식부기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그런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업 원가를 계산하는 게 유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복식부기는 발생주의를 하려고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발생주의가 도입이 되려고 하면은 복식부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주의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발생주의 회계제도입니다. 발생주의의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발생주의 이것은 뭐냐면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서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수 수익이 있다고 합시다. 미수 수익. 아직 받지 못한 수익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주의에서는 어떻게 되고 발생주의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미수 수익이나 혹은 미지급 비용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쭉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잖아요. 현금 들어주지도 안 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은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인식이 되는데요. 그것은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발생주의 제도는 자산과 부채의 인식을 중시하지만은 수입과 지출은 현금주의에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현금주의에서 더 정확하게 측정된다. 그렇게 정리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입니다. 총액 배정 자율 편성 예산제도 틀린 것 1번 보겠습니다. 국가재정운영계획, 성과관리, 참여정부의 3대 계획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에 보면 국무위원이 편성 아닙니다. 2번은 틀렸고요. 2번은 뭐냐 하면은 지출 한도를 정해주면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3번에 있습니다. 사전에 지출 한도를 정해주면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한다. 4번도 자율성, 효율성 맞습니다.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복식부기의 특징 아닌 거 1번 봅니다. 거래 이중성에 따라 차변하고 대변으로 구분해서 기록하죠. 맞고요. 이번에 감가상각, 대손상각은 발생주의에서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네,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기장 내용에 대한 자기검증 되죠. 예, 맞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에 보면 종합적 재정 상태를 알 수 없으나 돼 있는데 아니죠. 이게 자동 이월 기능이 있거든요. 복식부기는 자동 이월 기능이 있어서 매일매일의 어떤 그 재정 상태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동 이월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복식부기는 어떤 회계년도에 잔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잔액이 다음 회계년도의 기초금액으로 자동 이월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자동 이월이 기능이 있어서 재정 상태를 종합적인 재정 상태를 바로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것 문제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복식부기 사례입니다. 부산시가 200억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 차변에는 자산이 증가하죠. 200억 증가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 증가 200억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별표 2개 하시고요. 복식부기 제도하에서 지금 내용이 보니까 현금 자산도 있고 고정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문제에서 말하는 것은 보세요. 세 번째 줄에 특정 시점의 재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저량과 유량 중에 어느 겁니까? 바로 특정 시점을 말한 저량이 되겠죠. 스탁. 따라서 이것은 재정 상태를 보는 것이니까요. 총 자산 마이너스
총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요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금 자산이 200조잖아요. 200 더하기 고정자산 300, 그럼 500이 됩니다. 500 마이너스 부채를 빼면 400이 순자산으로 보고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수익이나 비용은 관계없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조세지출 적절하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1번에 조세지출은 포기한 액수, 보조금이죠.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말씀드렸죠. 2번 보면 현재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 조세지출은 행정부에 의해서 탄력적 운영 아닙니다. 이 조세지출은 조세감면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면 이 조세감면은 세법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세법이라고는 법률에 의해서 경직적인 그런 경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직성이니까 한번 만들어지면 나중에 없애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행정부에 의해서 탄력적 운영은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법이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 결정하고 하는 거니까 행정부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4번 보면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감면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주고 있는데 이걸 나중에 만약 없앤다 할 경우에 정책 효과가 어떻게 될 건가 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실전 테스트입니다. 1번입니다. 발생주의 회계하고 복식부기의 장점이 아닌 거 보겠습니다. 1번 현금의 흐름을 아니죠. 여기는 현금주의가 현금의 흐름을 쉽게 파악이 됩니다. 1번 질문은 틀렸습니다. 두 번째 보면 2번 보면 자산과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맞습니다. 3번에 정확한 원가 산정 맞고요. 4번에 대차 평균의 원리 다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자기검증 기능 가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에 관한 겁니다. 자, 1번 보면 상향식 방식을 사용하고 단년도 중심의 예산인데 이거는 품목별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목별 예산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고쳐 이야기한다면은 프로그램 예산은 하향적입니다. 그리고 단년도가 아니라 단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동일한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단위사업의 묶음이다. 세 번째 보면 투입보다는 성과 중심 맞고요. 4번에 보면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요게 항, 세항, 세세항. 다시 이야기하면 항은 프로그램, 세항은 단위사업, 세세항은 세부사업.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겠습니다. 국가가 특별한 용역을 제공하고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거기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수입 대체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교부의 여권 발급 경비 이런 걸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것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다. 그렇게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국가재정법 예산의 내용 보면은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이게 예산이거든요. 포함되지 않는 것은 2번의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5번도 별표 하나 하시고요. 예산 편성 절차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먼저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가의 예산 편성 지침을 통보합니다. 마의 예산 요구서 작성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사정, 그리고 5번에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승인. 여기 이것들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바르게 연결된 것. 별표 2개 하시고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발생주의는 정부 회계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시점으로 납세고지 시점입니다. 납세고지가 이루어지면은 납세자로부터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얻게 되는 거예요. 채권을. 그리고 지출 행위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채무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 행위,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채무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정부에게의 발생주의는 정부의 수입을 납세고지 시점으로, 정부의 지출은 언제냐? 지출 원인 행위 시점으로 계산. 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희소성의 법칙 별표 하나 하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용 재원이 정부의 계속 사업을 지속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 이것은 급성 희소성이 아니고 총체적 희소성이 되겠습니다. 총체적 희소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의 비용도 충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고요. 2번에 보면 완화된 희소성, 가장 여유가 있는 상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질문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은 만성적 희소성 하에서는 관리 개선 그렇죠. 4번에 희소성은 정부가 얼마나 원하는가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지게 되겠죠. 5번에 공공부문에서의 희소성의 법칙이 항상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이번 문제는 이제 재정 운용을 보는 것이죠. 그죠? 재정 운용 보고서를 보면은 거기에는 수익하고 비용 이런 걸 따지잖아요. 수익에서 마이너스 비용 하면은 순이익 이런 걸 따지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일정 기간의 재정 운영. 그래서 이걸 플로우의 개념, F-L-O W 하면서 유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마이너스 비용. 순이익은 300 마이너스 200 하면 100조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인데요.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정산. 두 번째가 공적자금 상환기금의 출연. 세 번째가 국채 또는 차입금 채무 상환. 네 번째가 추가경정 예산의 재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다음 연도 세입의 이익. 이런 순으로 진행되거든요. 법규에 규정된 대로입니다. 그걸 따져보면 맨 첫 번째에 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나, 그 다음에 마, 그리고 네 번째가 추가경정, 마지막으로 다음 연도 세입.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재무행정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전자정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